요즘 편의점에 가시면 단백질 쉐이크 제품을 엄청 보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운동하는 사람들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아침 대용, 간식, 다이어트, 시니어 근육 관리까지 그 목적이 엄청 넓어졌죠. 실제로 국내 단백질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했고 올해는 그 규모가 약 8천억 원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외도 마찬가지라 글로벌 시장도 연평균 5% 이상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단백질 시장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이제는 식품 산업의 큰 흐름이 되었다는 뜻이죠. 식품업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에 단백질을 강화할 방법을 찾고 있고요. 심지어 스타벅스에서도 프로틴 커피를 팔 정도니까요. 근데 이 단백질 제품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요? 오늘의 알쓸 식잡은 단백질 제품입니다. 요즘 나오는 고단백 제품들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기존 제품에 단백질 원료를 추가로 넣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단백질을 넣는다면 우유나 콩 같은 원물을 더 넣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단백질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맛이나 농도, 칼로리가 완전히 달라져서 아예 다른 제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연 원료에서 단백질 성분만 추출해낸 원료를 따로 넣는 방식을 쓰죠. 대표적으로 동물성 단백질로는 우유에서 뽑아낸 우유 단백이 있고요. 식물성으로는 콩 단백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상 이미 완성된 제품에 억지로 원료를 추가하는 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맛과 텍스처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수 단백질 분말 드셔보셨나요? 저는 헬스할 때 한 스푼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맛이 없습니다. 비리고 퍽퍽하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맛이나 텍스처에 큰 변화가 없길 원하죠. 애당초 헬시 플레저라는 트렌드가 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건강해지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코바 같은 맛있는 걸 먹으면서 닭가슴살 같은 효과를 원하는 이 욕구, 이 니즈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의 단백질 시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유 단백질은 비교적 무난하지만 농도가 올라가면 텁텁함이나 쓴맛이 생길 수 있고요. 콩 단백질은 먹자마자 콩 비린내나 풋내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개발에서는 향료를 더 추가해서 비린향을 누르거나 아니면 단맛을 올려서 맛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단백질 제품 중에 유독 초코 맛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자체가 향이 강하기도 하고요. 단맛을 추가하는데 덜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다만 단맛을 추가하다 보니 당류가 과도하게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당류가 올라가면 단백질이 추구하는 건강 컨셉과는 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요새는 저당 원료를 활용하는 추세이기도 하죠. 자,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다음은 물성 문제입니다. 이거는 주로 음료 제품에 해당하는데요. 말 그대로 목 넘김 문제인 거죠. 단백질 파우더를 물에 타보셨나요? 진짜 잘 안 녹습니다. 즉 덩어리가 생기기 쉽다는 얘기죠. 대량 가공 공정에서는 이게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잘 섞이지도 않을 뿐더러 저장을 하는 중에 침전이 생기거나 층이 분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먹었을 때 목 넘김도 나빠질 뿐더러 침전물을 보고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제조 현장에서는 유화제나 안정제를 보조로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단백질 원료가 덩어리지지 않고 음료에 균일하게 녹은 상태를 유지시키는 원료들을 첨가하는 거죠. 레시틴이나 식용유, 식이섬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다 해결해야만 우리가 아는 단백질 제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단백질 함량을 무려 40g 이상으로 올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반드시 맛과 물성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죠. 그래야 소비자들이 또 찾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다 고단백이라고 제품을 홍보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단백을 단순한 마케팅 문구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고단백, 단백질 함유 같은 강조 표현은 식품 표시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만족해야만 제품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가장 약한 단계죠. 단백질 함유 등의 강조 표시를 쓰려면 제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10% 이상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음료 같은 액상 제품이면 100ml당 5% 이상이어야 하고요. 조금 어려우실 테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단백질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55g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단백질 음료 한 병이 200ml고 단백질이 5.5g이 들어있다고 가정해볼게요. 200ml 기준으로는 100ml당 2.75g이 들어있는 셈인데 이건 55g의 5%인 2.75g을 충족하기 때문에 단백질 함유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 밑으로 떨어지면 단백질을 함유했다라는 강조 표시를 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고단백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아까 우리가 단백질 함유라고 썼던 기준의 2배 이상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0ml 한 병 기준으로는 단백질이 최소한 11g 이상이 있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 고단백이라고 표시된 음료들은 대부분 단백질이
단백질이 15g에서 20g 정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단백질은 있어야 우리가 고단백이라고 제품을 홍보하고 팔 수 있다는 얘기죠.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안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영양성분표를 읽어주는 콘텐츠가 많아지고 리뷰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단백질의 함량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종류, 당류와 지방의 양, 원재료 품질까지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요. 앞으로는 단순히 단백질을 몇 그램 넣었다로는 차별화가 어렵고 단백질의 원료나 공정, 맛, 설계, 영양 밸런스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제품이 우위에 설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단백질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음료를 중심으로만 설명드렸지만 실제로는 단백질 아이스크림, 단백질 면, 간편식 도시락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도 고단백질 제품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셔보셨던 단백질 식품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식품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알쓸 식잡에서 뵙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